시간에는 우리 이제 4강이죠. 태적구조하고 지질구조 이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딱 한 파트만 문제에서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지구의 역사, 지사 연구 이것과 이제 합쳐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단원을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보시면 알지만 이쪽 파트도 문제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꼬으려면 얼마든지 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세세하게 가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지학 같은 경우는 단원이 3개잖아요. 크게 고체, 대기, 해양, 우주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고체 같은 경우도 2개의 파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판구조론 정립부터 이제 화성암까지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의 큰 틀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지각 변동을 다루는 게 바로 화성암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퇴적암과 퇴적구조, 지질구조 이것들을 통해서 지질 시대를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중단원마다 약간의 테마가 있게 되는데 그 큰 흐름을 항상 잘 기억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또 힘차게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제 암석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암석이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나누게 되는데 우리 변성암은 다루지는 않습니다. 퇴적암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수업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초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요. 물론 이제 기억하는 학생도 일부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초등학교 때는 심지어 이거를 되게 쉽게 배워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용어들 이런 걸 다 제외시키고 쉽게 배우는데 제가 이제는 그런 것들 좀 이제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가도록 노력을 해봅시다. 이제 여기 특히 암기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제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자, 우리 이제 퇴적암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풍화 침식을 받고 퇴적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암석 우리 이제 크게 3가지로 나눴을 때 전체 암석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것이 사실은 퇴적암입니다. 반면에 지표만을 보자라고 하면은 지표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이 퇴적암 같은 경우는 지표에 있다 보니까 주변과 상호작용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지질시대를 연구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순서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퇴적암이 되려고 하면은 먼저 어떤 첫 번째 퇴적암이 되기 전에 다른 암석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근원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퇴적암이 되는 이제는 근원암이 있고 이것이 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깎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풍화나 침식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들이 잘게 부서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풍화 침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풍화 침식을 시키는 가장 기본 원인이 이제는 바로 뭐가 되냐면 대부분이 이제는 물이나 공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에 의해서 좀 더 작은 입자 또는 화학적 풍화를 받는 경우에는 성분이 약간 다른 입자로 바뀌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깎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렇죠. 이동이 되게 되죠. 운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운반을 시켜주는 매개체들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많은 거는 유수. 흐르는 물이죠. 강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기도 하고요. 바람에 의해서 운반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운반주는 매개체, 빙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체들에 의해서 운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까지는 이동을 하다가 조금 유속이 느려지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면 이것들이 퇴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가장 단순하게 보는 게 강의 상류에서 계곡에서부터 돌이 떼굴떼굴 굴러내려와요. 떼굴떼굴 굴러내려오는 과정에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풍화를 받아요. 침식이 일어나요. 잘게 부서진 입자가 쌓이게 되죠. 우리 그런 것을 이제 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퇴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 퇴적은 크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잘게 부서진 입자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 그런 퇴적은 사실은 이제는 물리적 퇴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넓은 의미의 퇴적은 단순하게 이렇게 쌓이는 것, 차곡차곡 쌓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전이 일어나는 것. 화학하는 학생들은 앙금 생성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에 우리가 또 어렸을 때 배운 것 중에 석회수에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뿌옇게 흐려지더라. 거기 탄산칼슘 알갱이에서 생겼거든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의 퇴적에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증발이 일어나고 잔류물들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모두 다 퇴적의 범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화학적 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퇴적암의 종류를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런 물리적인 퇴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해설성 퇴적암에 해당을 하고요. 침전이나 증발 등 화학작용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화학적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퇴적이 일어나는 환경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운반을 해오던 녀석들이 더 이상 운반을 해오지 못하고 그대로 쌓아두는 형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속이 느린 곳, 다시 말해서 유체의 흐름이 좀 약해지는 곳에서 주로 퇴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퇴적물들이 쌓였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암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퇴적물들이 퇴적돼서 암석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네, 속성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4개의 과정을 거쳐서 퇴적암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뭐를 받아야 된다? 속성작용을 받아야지 퇴적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속성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다져지고 굳어지는 작용을 속성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이거 초등학교 때 다 배웠다고요. 어떻게 배웠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기억이 안 나도 쉽게 알 수 있을 거야. 자, 피트병은 이렇게 위를 잘라요. 자르고 거기다가 모래 같은 걸 이렇게 잔뜩 부어요. 그럼 이제는 병 안에 모래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꾹꾹 눌러요. 꾹꾹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것이 조금 판판해지죠.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 이제 운동장, 그러니까 잔디 있는데 말고 흙 있는데 발로 이렇게 밟으면 단단해지잖아. 그런 걸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 거기에다가 물풀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이렇게 눌렀죠? 다지고요. 물풀을 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낱날이, 그러니까 알알이 흩어져 있던 모래, 흙, 이런 입자들이 풀에 의해서 붙죠. 한 덩어리가 돼요. 그게 바로 뭐다? 속성작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성작용을 이제는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여기 이제는 보게 되면 이 퇴적물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조금 가까워졌죠. 이게 바로 뭐다? 우리 아까 피트병에다 놓고 꾹꾹 누르는 다짐작용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이런 다짐작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압축작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다져지는 것이 되는데, 왜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다짐작용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 아까 만들어지는 과정하고 같이 생각하면 되거든요. 꾹꾹 누르죠. 뭔가 누르는 힘에 의해서. 그러면 이 힘이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 퇴적물이 쌓여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에 그것만 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운반이 돌게 되면 있는 상태에서 퇴적물들이 계속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계속해서 쌓이게 되는 여러 퇴적물들의 무게에 의해서 이런 다짐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눌러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퇴적물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자들의 성질 달라지나요?
아니죠.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성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리적 속성 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했어요? 풀을 부었어요. 왜? 입자들을 붙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는 바로 교결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교결작용은 입자를 붙이기 위해서 뭔가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 그 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결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물 속에 녹아있는 산화철 등과 같은 강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석회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풀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교결물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는 것처럼 이 사이를 틈틈이 메우는 거예요. 풀이 들어가서. 그러면 이 전과 후를 봤을 때 이 후에 틈이 메워지게 되면서 전체의 성질은 어떻게 되죠?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결작용은 성분이 달라졌다라고 해서 화학적 속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저감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는 다져지고 굳어지는 속성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물리적 속성과 화학적 속성, 이런 순서로 그리고 이런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조금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그림상에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퇴적물과 퇴적물,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점차 줄어들고 있죠. 이런 입자와 입자 사이의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공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속성작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공극은 감소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극이 감소하고 여기가 빽빽해지다 보니까 속성작용을 받으면 밀도는 어떻게 되느냐? 증가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퇴저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야, 그러면 이런 퇴저감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암석의 종류를 나누는 데에서 가장 기본은 이 암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가 되는데요. 우리 퇴저감의 경우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 퇴저감들을 나눌 때도 역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앞에서 제가 퇴적이 되는 얘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냥 단순하게 쌓인다 물리적 퇴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잘게 부서진 입자들이 퇴적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세설성 퇴적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넓은 의미에서의 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침전이나 증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화학적 퇴적감. 자, 그리고 퇴적감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생물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기적 퇴적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세설성 퇴적감부터 이제는 볼 건데요. 가장 기본은 풍화 침식의 산물이에요. 자, 퇴적감은 풍화 침식이 될 때 근원암이 있었잖아요. 근원암은 화가암이 될 수도 있고 현무암이 될 수도 있고 편마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들이 막 깎여 쌓이려고 해. 너 화강암 깎인 것만 일로 와. 현무암은 저리 가. 변성암, 편마암은 일로 와.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얘네들이 퇴적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성분별로, 너 산성암이니까 저리 가고 염기성암만 일로 와.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설성 퇴적암의 경우는 얘네들을 분류할 때 성분에 따라서 분류는 하지 못하고 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느냐?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입자가 가장 큰 것들, 이제 뭐가 있느냐? 여감이 있고요. 그리고 이보다 이제 작은 것은 사암, 그리고 이보다 작은 것이 쉐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잘 알고 있는 암석에 이제 해당을 하는데, 이제 여기에 사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여감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자갈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감의 사이즈는 좀 기억을 해둘게요. 2mm 이상이 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순서대로 갑니다. 사실 좀 더 세분화하긴 한데 8분의 16분의 그다음에 256분의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 이 정도로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간과 같은 것을 뭐가 퇴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갈이 퇴적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 정도의 입자, 그리고 셰일 같은 경우는 진흙 정도의 입자, 이렇게 이제는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여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입자가 가장 커요. 자갈 입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입자가 크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의 빈 공간인 공극의 크기도 어때요? 네,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있으면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그리는 이 정도 입자 크기가 되는 녀석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란 입자가 있어요. 이 사이도 어때요? 그렇게 공간이 작지 않아요. 빨간 애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사암은요, 모래 정도의 입자예요. 애초에 얘는 여기 그림상에서 흰 거 같은 애가 없고 노란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빈 공간 사이로 빨간 녀석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셰일은요? 아예 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이 우리가 자갈모래 진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간 같은 경우는 자갈뿐만 아니라 모래 진흙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암 같은 경우는 모래 진흙, 그 다음에 셰일은 진흙 정도만, 이렇게 입자가 나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암석을 구성하는 최대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여간 같은 경우는 다 섞여 있을 수 있었죠. 셰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노란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얘는 다 진흙 정도로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입자가 작아졌다, 입자를 구성을 하고 있는 입자의 크기에 고른 정도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가장 고르지 않은 게 여감일 거고요. 가장 고른 게 셰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고른 정도를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분급, 나눌 분자입니다. 급을 나눌 수 있는 소트가 된 정도로 이제는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입자가 작아지면 분급이 그만큼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여간 같은 경우는 분급이 불량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셰일 같은 경우는 분급이 양호하다, 이런 이제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자갈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풍화를 많이 받은 거야, 많이 안 받은 거야? 많이 안 받았어. 아직 입자가 크니까. 그런데 이게 잘게 부서져서 진흙이 됐어요. 풍화 정도는 어떻죠?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입자의 둥근 정도,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원마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둥글게 마모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둥글게 마모된 정도. 얘는 풍화 중심과 좀 약간 거친 입자일 거고, 진흙 정도가 돼야지 입자가 굉장히 고르고 작고 많이 풍화가 됐다. 그래서 원마도도 어떻게 되냐?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자가 달라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가장 기본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입자가 작아지면 분급 좋아지고 원마도는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것들 이외에도 암석을 분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여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이제 자갈 정도를 최대 입자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강여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여감하고 입자 크기가 똑같아요. 자갈 정도. 이게 원래 력자인데 역으로 간 거죠.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얘는 둥근 애들이, 둥근 자갈이, 각이니까 각진 자갈이 있는 원마도가 조금 더 안 좋은 낮은 여감들이 강여감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셰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마 처음 배울 때 여감상 2암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2암 같은 경우도 똑같이 진흙 정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2암의 경우는 퇴적암에서 나타나는 층리가 나타나지 않고요. 셰일은 층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암석에다가 여기에 약간 이제 추가적인 더 강한 이제 분류 기준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똑같이 세설성 퇴적암이기는 한데, 화산 세설물들이 분출해서 이것들이 쌓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퇴적암이 되게 됩니다. 이 또한 역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입자가 지는 가장 큰 것이 집게암,
그래서 화산암괴라든지 화산탄 이런 정도. 그러니까 화산쇄설물이다라고 하면은 화산이 분출했을 때 우리가 화산가스 나오고 용암 나오죠. 얘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폭발했으니까 여기서 돌이면 이런 거 튀어나오겠죠. 그런 것들 모두 다 화산쇄설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화산쇄설물의 경우도 크기에 따라서 나눠요. 뭐 크기가 큰 거는 뭐 화산탄, 화산력, 화산재, 화산지 이렇게 이제 뭐 크기를 순으로 나타내는데, 이런 것들이 쌓여서 쇠설성 퇴적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산탄 정도, 화산암괴. 여기서 이제 괴자가 암괴, 쥐괴, 수괴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거거든요. 괴가 뭐냐면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인데 그걸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금괴. 금괴. 이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 그 금덩어리 우리 금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화산암괴들이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직계암이 있고요. 이보다 입자가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라필리 응해암. 그리고 더 작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응해암. 이런 것들이 화산쇄설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쇠설성 퇴적암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한테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응해암. 얘만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응해암이다라고 하게 되면 화산쇄설물 중에서 화산재가 퇴적돼서 만들어진 것이 응해암에 해당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을 하고요. 이제 다음 화학적 퇴적암으로 이제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화학적 퇴적암은 보통 성분에 따라서 많이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래서 증발이 일어나고 물이 날아가고 수분이 날아가고 그 안에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증발암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뭐가 있냐면 암염이 있어요. 소금이죠. 소금 덩어리. 그리고 이제는 석고 이런 것들이 증발암에 해당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얘는 이것도 기억을 해둘게요. 암염이니까 뭐가 되죠? 소금이니까 염화나트륨입니다. 얘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침전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는 바로 뭐가 있느냐? 석회암. 우리가 석회수에다가 익힌 불어나면 뿌옇게 흐려지죠. 그게 바로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좀 이제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석회암이 바로 탄산칼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석회암과 또 함께 화학적 퇴적암, 침전이 일어나서 이제 만들어진 거는 규제리젠 침전이 된 척트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유기적 퇴적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유기적. 뭐가 관련되어 있다? 생물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대표적인 예를 보자라고 하면 석탄. 우리 석탄 같은 경우는 탄소 덩어리잖아요. 석탄 어떻게 만들어지죠? 고생돼 있던 번성을 했던 양치식물들이 죽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이죠. 그리고 이런 유기적 퇴적암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석회암하고 척트예요. 자, 우리 여기를 이제 보게 되면 얘네들 화학적 퇴적암이죠. 뭐에도 해당해요? 유기적 퇴적암에도 해당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물이 관여를 했느냐? 관여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로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간략하게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어떻게 좀 얘기를 할 거냐면, 좀 지우고 페이지를 넘기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것이 바다가 있을 때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일부 녹아 들어가게 돼요. 해수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 얘가 뭐가 되죠? 탄산이 돼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바닷물에는 그냥 민물하고 똑같나요? 아니죠. 다르죠. 뭐가 있어요? 소금이 있어요. 염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바닷물에 뭐가 있었느냐? 염류 중에서 칼슘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둘이 만나게 되면은 탄산칼슘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것이 침전이 돼요. 이게 바로 석회암이 그대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느냐?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물체가 있어요. 어떤 생물체가 있을까요? 산호가 있다고 해서 산호. 자, 산호는 골격을 탄산칼슘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골격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껍데기가 만들어지겠죠. 뭐 조개 껍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골격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까지는 암석이 아니죠. 왜? 생물의 껍데기니까. 그런데 얘네가 죽어요. 죽은 후에 사후에 퇴적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쌓여 있는 것도 뭐겠어요? 똑같아요. 탄산칼슘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성분 같아서 우리가 석회암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생물체가 관여하는 과정 없이 그냥 녹아 들어가고 굳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화학적 퇴적암으로 분류를 하고요. 얘는 똑같이 쌓이지만 그 중간에 누가, 산호와 조개 껍데기 이런 석회질 생명체가 관여를 해요. 그럼 뭐가 된다? 이거는 유기적 퇴적암으로 분류한다라는 겁니다. 척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척투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그냥 녹아 들어가서 쌓였다? 그러면 화학적 퇴적암. 그런데 규진 생명체, 뭐 방사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쌓여요. 그럼 그거는 유기적 퇴적암. 그래서 이때 두 가지가 화학적 퇴적암에도 속하고 유기적 퇴적암에도 속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유기적 퇴적암의 경우는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이 관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그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여러 퇴적암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퇴적암들은 다른 암석들에 비해서 환경하고 상호작용이 많다 그랬죠. 그래서 이들을 연구하면 여러 가지 환경을 알아낼 수